이번 시간에 우리 지급이자 조정 명세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3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제도 요약을 한번 보시면 필요경비 불산입 지급이자는 채권자 불명사채이자 건설자금이자 초과 인출금 지급이자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실무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분들이 이 초과 인출금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채권자 불명사채이자는 비공식 금융의 양성화를 통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고 소득 처분은 인출로 됩니다. 해당 이자 전액 다 필요경비 불산입입니다.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자본하고요. 해당 이자 유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업무무관 자산 지급이자와 초과 인출금 지급이자는 자금의 생산적인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급이자 곱하기 일정 비율에서 인출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초과 인출금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규정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과 인출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차입 기간 동안 부채의 합계액이 사업용 자산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세무조정을 할 때 우리 개인의 세무조정은 대부분 이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모든 걸 다 보고 세무조정하는 게 원칙이긴 합니다만은 세무조정 시에 재무상태표를 집중적으로 보고 세무조정해야 되는 사례는 이 초과 인출금에 대한 부분이 처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과 인출금 내용은 부채와 자산에 대한 비교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부채 금액과 사업용 자산의 합계 금액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부채가 오히려 더 크다라고 하면 초과 인출금이 발생된 걸로 봐서 거기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인정을 못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사업용 자산 부채의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사업용 자산 가액은 취득 가액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이 과거에는 장부 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장부 가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장부 가액인데 감가상각 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감가상각 누계액이 발생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초과 인출금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부채가 있는 상황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 부채라고 이야기할 때 충당금이나 준비금 관련되는 부분 있죠. 준비금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감가상각 누계액도 엄격하게 따지면 충당금입니다. 기업회계에서 과거에 감가상각 충당금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은 차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누계액으로 바뀌면서 조금 잘못 처리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예규를 확인을 해보면 장부가액이 아닌 취득가액으로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자, 그 부분은 뒤쪽에서 우리 예규를 한번 보도록 하고요. 평가 정한 자산의 경우에는 평가 정하기 전 금액으로 처리한다. 부채 합계액에서 충당금, 준비금, 선순위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된 금액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차입금과 연계된 예적금은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무에서 사업용 자산과 부채의 개념을 적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필요경비에 불산입 때는 초과 인출금 산정을 사업장별 인별로 하느냐, 아까 자산과 부채를 비교한다라고 했는데 이걸 인별로 할 거냐 사업장별로 할 거냐 하는 부분입니다. 앞에서 살펴봤던 접대비는 어떻게 됐었죠? 접대비는 사업장별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사업장별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초과 인출금 관련되는 부분은 인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인별로 한다라고 예규가 나왔다라는 부분이고요. 뒤에 나오는 기부금 관련되는 부분, 기부금 세액공제나 기부금 한도 관련되는 부분도 인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별로 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산에 따라서 발생하는 초과 인출금 지급이자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죠. 건물이 100억짜리가 있습니다. 자, 건물 지을 때 부채가 그러니까 100억이 들어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예를 들어서 70원이 계상이 되게 되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계상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채는 그대로 있으면서 70원이 계상이 되면 자산이 30이 되고 초과 인출금이 나오게 되죠. 이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존 세법에서는 기존에는 관련되는 부분을 감가상각 건물에 대한 원천 취득가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인 30으로 계산해라라고 해서 초과 인출금이 나오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기획재정부 예규를 보면 사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에 따라 발생한 초과 인출금의 지급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에 해당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초과 인출 감가상각비 자가만 장부가액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급이자가 발생된 해당 차입금이 사업용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이 부채가 건물 짓는 데 투자됐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명확하게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 이것과 관련되는 이자 비용은 100%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는 거죠. 그죠?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초과 인출금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으로 계산하게 되면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 되겠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용 자산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금융자산, 부동산, 매출채권, 매입채무인데요. 통상적인 운영자금 예치금, 즉 이 부분은 사업용 계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용 계좌에 있는 잔액과 관련되는 부분 인정이 됩니다. 은행 대출금 등과 연계된 예금 적금, 순수한 예금 적금은 사업용 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이자소득과 관련되는 거죠. 그런데 은행 대출을 하기 위해서 우리 꺾기 상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발생된 거죠. 인정이 됩니다. 수취한 임대보증금을 예치한 정기예금, 부채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인정이 됩니다. 자, 의무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 인정이 되는 거고요. 매입채무나 사업용 부채 상환을 위한 예치금, 이 부분도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사업용 토지나 건물 당연히 인정이 되는 거고요. 매출채권, 미수금 등도 인정이 됩니다. 다만 이제 대손충당금은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 대손충당금은 차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대손충당금은 충당금은 부채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감가상각 누계액은 이름표가 감가상각 누계일 뿐인 거지 과거에는 감가상각 충당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부채에서 충당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엄격하게는 우리 자산에서 차감 항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세법적으로나 회계학적으로 보면 그건 대변 계정이고 부채 계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외돼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매입채무 등에 대해서는 매입채무 및 미지급금 관련되는 부분 사업용 부채에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초과 인출금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관리를 하실 때 매출 채권에 대한 관리도 철저하게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 관리를 하실 때 보면 매출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를 하지 않고 전부 다 현금으로 다 정리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정리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채권 잔액들을 정확하게 정리를 함으로써 자산을 제대로 관리를 하실 수 있지 않나, 초과 인출금이 그러니까 최대한 적게 나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에 해당되는 지급이자 범위가 되겠습니다. 대상 지급이자는 미지급이자, 사채할인 발행차금 상각액, 융통보험 할인료, 금융리스에 대해 포함된 지급이자, 전환사채 수출 명목 지급이자, 재고자산 관련되는 건설자금이자, 전환사채 만기 상환할증금 이런 부분 전부 다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외되는 부분, 제외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냥 필요경비 인정이라는 거죠. 필요경비로 인정을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죠? 선급이자는 아직 지급 안 된 건 미리 지급한 거니까 지금 따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기업구매자금 대출이자는 회사에다가 반드시 물어보셔야 됩니다. 기업구매자금 대출이자 있느냐? 있다라고 하면 그 금액은 100% 초과 인출금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100% 그냥 필요경비 인정하시면 됩니다. 상업보험 할인료는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되죠.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됩니다. 처분 손실이 되기 때문에 이자 비용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급 보증 수수료 관련되는 부분, 현금, 현재 가치 할인 차금 상각액, 연지급 수입 이자, 그 다음에 운용 리스 관련되는 부분, 유산스 이자, 조기 상환 수수료, 뭐 이런 부분들은 전액 다 필요경비로 인정이 될 수 있는 이자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지급이자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동사업자에 출자하기 위해서 차입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이 됩니다. 자,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출자와 관련되는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동사업을 시작할 때 출자금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차입금 조건을 그러니까 심판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차입금이 아닌 재원으로 일단 출자가 완료되어야 되겠습니다. 출자가 완료되어야 된다. 차입금이 아닌 상태에서 우리가 A와 B가 홍길동이와 김철수가 각각 1억 원씩 출자해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각자 5천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억 원은 대출받아 사자 이랬을 때 대출받아서 1억 원을 그냥 출자하게 되면 각자 5천만 원은 출자와 관련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되는 이자 비용은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5천만 원을 미리 출자해서 자기 자본을 출자해서 공동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그러니까 1억 원을 대출받아서 진행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출자를 완료해야 되고요. 출자 외에 별도로 공동사업장 전체 차입금으로 자금 조달 약정한 후에 차입금이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사업 시작한 후에 대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 분배 시에 지급이자를 공제한 후에 이익으로 분배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실제 그렇게 지급이 되면 출자금이 아닌 차입금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입금이다. 이자 비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331페이지 세무사랑 프로 운영 방법에서 백두무역상사의 재무상태표 자료를 이용해서 지급이자에 대한 세무조정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업용 자산 명세와 부채 명세는 제가 제공해드렸던 회계 데이터에 있는 정보 그대로 이용하시면 되겠고요.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은 단기 매매 증권만 있다. 그리고 이자 비율의 이자율과 관련되는 이자 내역 정보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관련되는 부분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에 보시면 현금부터 해서 자산 정보들이 있는데 단기 매매 증권 관련되는 부분 15억 원이 매각됐네요. 5월 20날 취득해서 7월 20날 매각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만 업무 무관 자산으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초과 인출금이 발생했는지 여부 확인해서 지급자에 대한 필요경비 불산입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하단 부분에 보시면 우리 영업외 비용에 이자 비용 관련되는 정보 있습니다. 자, 요 비용에 대해서 처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인조정에 가서 본격적으로 세무조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개인조정의 과목별 세무조정에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1, 2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자, 첫 번째 탭입니다. 첫 번째 탭에 사업용 자산 명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게 되면 단기 매매 증권이 반영이 되죠. 단기 매매 증권은 사업용 자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용 자산이 아닌 정보가 있으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하시면 됩니다. 관련되는 자산 삭제하시면 되겠고요. 당좌예금이나 보통예금, 외화 보통예금은 우리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예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받을 넣은 미수금, 선급금, 선급비용 관련되는 부분 전부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부채도 마찬가지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외상매입금 관련되는 부분, 선수금, 차입금, 보증금 다 있습니다. 반영이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 탭에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셔도 되고, 여기에서는 F2 관련해서 단기 매매 증권 관련되는 부분 확인 버튼 통해서 15억 원에 대한
숫자를 반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탭에 가서 초과 인출금 적수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초과 인출금은 5월 달과 6월 달만 나타납니다. 그죠? 그래서 적수를 계산을 했고요. 자, 이렇게 적수가 계산이 되고 나면 두 번째 탭인 지급이자 조정명세서 탭으로 갑니다. 지급이자 조정명세서에 우리 주어진 대로 이자율별 이자를 등록합니다. 5.62%는 785만 2천 원이고요. 3.5%는 1,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채권자 불분명사채 건설자금이자가 있다면 반영하시면 되겠고, 없다면 초과 인출금 이자 관련되는 부분과 업무 무관자산 관련되는 부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자율 적용을 했다라고 하면 그 옆에 탭에 업무 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등 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초과 인출금에 대한 지급이자 필요경비 불산입 부분 96만 원 금액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하단 부분에 업무 무관자산과 관련되는 지급이자 해서 1,137만 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된 내용을 우리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되는 부분, 초과 인출금과 관련되는 부분 이미 세무조정이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자, 초과 인출금 96만 원 있고요. 업무 무관자산에서 1,137만 3,297원 세무조정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우리 업무용 사업용 자산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지급이자 첫 번째 탭에 있는 사업용 자산 관련해서 F12를 통해서 자동으로 반영하는데 그 자동으로 반영된 자산 중에 사업용 자산이 아닌 부분들은 삭제하셔야 된다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